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다방 그리고 인문학 산책 1+1입니다. 오늘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리는데요. 네 번째 순서이고 동시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지난 3번에 걸쳐서 나오셨던 천정환 교수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천정환입니다. 네,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월요일에 91년 5월 항쟁 직전까지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91년 항쟁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3.1 운동, 3.1 혁명, 4.19 혁명, 뭐 또 6월 항쟁, 네, 이런 거에 비하면 볼륨이나 사이즈 좀 작죠. 좀 작았죠. 네, 네, 한참 커지다가 중단됐다고 할 수 있죠. 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네, 네, 시작은 강경대 열사 그렇죠. 피격 사건이었죠. 명지대생 강경대 학생이 학내 문제였죠. 등록금 문제인가? 네, 학내 문제로 교문 앞 시위를 하다가 백골단에게 네. 그래서 그렇죠. 목숨을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직후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네, 분노가 폭발했죠. 네, 그게 분신정국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하는. 그랬죠. 그 사실은 91년 5월 투쟁이라고 네,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름이 없어요. 네, 분신정국이란 말은 적절치 않은 말인 것 네. 같은데 아무튼 언론에서 쓰는 말이고요. 뭐라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그처럼 그냥 91년 5월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죠. 강경대 학생이 목숨을 빼앗긴 게 3월 말이었고, 그 다음에 4월, 5월 네, 쭉 이어졌죠. 아주 대규모 항쟁이. 네,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네, 정말 정말 끔찍하고 또 충격적인 네.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넓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사건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제 80년대적인 싸움, 네, 80년대적인 가두 시위, 또 그 가두 시위와 또 주체, 네, 그 주체는 대학생과 노동자였죠. 그렇죠. 근데 그 대학생과 노동자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 사회 개혁, 그러니까 사회 변혁의 의지를 상당히 이제 짙은 수준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으로 갖고 있었고, 근데 그 싸움이 패배로 끝남으로써 80년대적인 운동이 종결되는 네. 그런 효과를 특히 대학가에서는 가져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드라마틱하게 끝났는데 그 드라마틱한 종결이 그야말로 패배였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싸움이 있었죠. 그래도 수만 규모 이상의 싸움들이 있었죠. 수십만 규모까지도 발전했었죠. 한때. 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네. 그러다가 정원식 씨의 외대 방문, 네. 네, 그때 밀가루 세례,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어이없게 단박에 끝난 거죠. 무슨 성과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성과는 없었고 네. 몇 가지 일이 겹쳤죠. 네. 강경대 학생 죽음 문제, 그다음 박창수 네, 박창수 열사, 한진중공업 네,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창수 열사의 죽음이 또 컸죠. 네, 그게 노동자들이 시위의 전면에 나서는 큰 계기가 됐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계속 노동운동 탄압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극명한 한계의 시금석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거리로 나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소 비리, 네, 페놀 유출 사건, 뭐 네. 낙동강에 뭐 이런 사건들이 막 겹치면서 그게 이제 꽤 거대한 시위로 발전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 운동권이나 뭐 노조에서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대학생들 참여하는 시위로 발전했었는데 5월 하순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고 또 너무 많이 죽고 네, 일들이 역효과가 나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원식 총리 사건은 6월 초에 발생했죠. 네, 6월 초입니다. 6월 초에 발생하면서 이제 그게 좋지 않게 종결되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던 네.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5월 투쟁의 국면에서 노태우 정권도 만만치 않았던 게 네. 김기설 씨 죽음을 둘러싸고 네. 소위 유서대필이라는 쟁점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랬죠. 네. 네. 그리고 그 진실 싸움을 했고 그것도 87년 6월 항쟁하고 유사하게 네. 명동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강기훈이라고 당시 전민련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유서를 대필해줬다. 그래서 네. 소위 이런 저항의 물결이 사실은 운동권의 조직적인 사주에 의한 거다. 네. 라는 물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와서는 뭐 다 판단도 끝났습니다만 네. 모욕과 네. 네, 모략에 근거한 그렇죠. 운동권의 정당성과 도덕적인 우위 네. 뭐 그런 것들에 찬물을 끼얹거나 그 반대로 운동권들이 죽음, 사람의 목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정권을 엎으려 한다. 네. 이런 식의 그때 운동이 횡행하면서 김지아 씨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구판을 접어쳐라 이런 네네. 칼럼이랄까요? 강력 그랬었죠. 높은 네. 그런 칼럼을 썼었죠. 네. 그 세 가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세 가지 계기가 보이네요. 하나는 이제 그 칼럼 같은 네. 그걸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이제 분신 정국을 만든 분신 정국에서 일었던 분신의 배후 세력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김지하와 박홍 당시 서강대 총장이 네. 이야기했던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서 대필 또 유서 조작 사건 네. 시비를 가지고 이제 운동권의 도덕성, 그 전민련은 뭐 당시로서는 가장 큰 제야단체 중 그렇죠. 하나였는데 네. 최대 결집체였죠. 예, 네. 그걸 공격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정원식 국무총리 밀가루 세례 사건. 네. 네, 그 세 가지가. 그 6월 항쟁에 비춰보면 네, 6월 항쟁 때 전두환 신군부는 전두환은 이미 집권한 지 만 7년이 넘어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느낌에 쭉쭉 밀리는 상황,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태우 정권은 그래도 91년이면 집권 후반부인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16년 같은 해잖아요. 후반부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밀리지 않고 네, 나름대로 조직적인 반격을 특히 검찰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다 결론은 이제 패배한 거죠. 하나씩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 네, 김지하 씨는 네, 다른 사람의 칼럼과 달리 70년대 유명한 저항 시인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조선일보도 그랬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지하라는 존재는 70년대 유신 체제 때 목숨을 걸고 박정희 정권에 대항을 했고, 그래서 신화가 된. 네. 그렇죠.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시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김지하 시인이 썼던 온갖 시들이 네, 오적을 비롯해서 네, 뭐 오적을 대설남 뭐 여러 가지. 네. 또 뭐죠 그 노래로 많이 불러졌던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게 아주 상징적인 노래로 네. 80년대에도 그 김지하가 단지 70년대 운동권이 아니고 80년대에도 민중문학 운동이라든지를 상징하는 네. 그런 존재로서 강하게 이제 자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분이 네. 후배들을 향해서 죽음의 구판을 집어치워라 하면서 네. 이제 운동을 공격하는 오히려 자리에 네. 갔던 게 큰 충격이었죠. 네. 그런데 김지아 씨는 뭐 지금에 와서는 대충 평가가 끝난 것 같은데 네, 당시는 쇼크였죠. 쇼크였죠. 네. 네. 그 거칠게 여쭤보면 그때는 맛이 가지 않으셨나요? 맛의 여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글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글을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그 광경들 그 거리에서 일어난 광경들을 여러 번 또 목격했고 또 그 싸움의 추이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고 또 이제 김지아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맥락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실제로 11명인가 네네. 정도 되는 노동자 또 학생들이 분신해서 연쇄적으로 죽는 또 그런 사건들이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게 과연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당혹스럽기도 했고. 아 그렇죠. 누구나 당황했죠. 예, 그러니까 뭐 학생들도 그렇고 모두가 당혹스러운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어떻게 또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그런 식의 방식이 과연 뭔가 이런 네. 이런 의미를 고민하고 막 있을 찰나였는데 근데 그것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큐에 정리해주는 네. 죽음의 구판이고 이렇게 운동해서는 안 된다. 내지는 니들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네.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운동권에 대한 파산 선고를 운동권 선배가 내린 거여서 파장이 그렇죠. 컸던 거죠. 제가 이제 그거를 여러 번 읽어봤다 그랬는데 네. 그거는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우호적으로 학생 운동 세력에 대한 안타까움과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애도와 네. 안타까움 이런 걸 쓰여진 게 아니고 한번 그 김지아 시인의 성정에 이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X 대봐라. 네. 네. 뭐 이런 식의 약간 악의를 담아서 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 가수 정태춘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너희도 모두 죽으리라 이런 네, 살벌한 노래를 불렀는데 김지아 씨는 그랬고 그러나 영향은 있었던 거고요. 영향이 컸죠. 네, 그때 네. 그 노래 운동하던 한 젊은이는요 김지아를 보면서 너가 지하면 나는 지상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예. 네, 그분이 가수 이지상 씨인데 수요일 프로그램 하시는 분의 이름이 그때 91년에 나오는 겁니다. 네가 지하면 난 지상이다. 그래서 전 몰랐었습니다. 네, 그 가명이랄까요? 예명이 그렇게 생깁니다. 예, 하여튼 충격을 줬던 건 어김없는 사실이고 유서대필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진실 게임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진실 그래서 게임을 문서 감정도 하고, 네. 지루하게 진실 게임을 했고 이제 그 싸움이 지속되면 될수록 프레임이 바뀌는. 네. 그 전에는 정권의 비리와 환경오염과 무슨 뭐 대학생 타살과 또 박창수 열사 그리고 5.18에 대한 책임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신 탈취 네. 문제까지 그 정권의 부도덕성의 네. 문제로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완전히 이제 역전시킨 그런 한 가지 계기가 됐던 거죠. 네. 그때 주역이 또 김기춘이었고 네. 대법관했던 강신옥이나 뭐 이런 검찰이었죠. 검찰 세력. 네. 그러니까 노태우 검찰 연립 정권 비슷한 모습을 가지면서 타격을 해왔고 그게 먹혔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아니다. 대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참 길고 지루했고 결국 국가수의 그 감정하는 사람들이 문서 감정실장 김영영이 거짓말도 했었고 네. 그렇죠.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재심을 통해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지만 하여튼 국면 속에서는 유효한 카드였고 정원식 총리 밀가루 뒤집어 쓴 사건 이거는 뭐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긴 했지만 이것도 컸던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 정원식 총리가 한국 외대에 무슨 강연을 갔던 거죠.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제 고별 강연을 갔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정권과 대학생들 사이에 긴장이 높아 있는 상태에서 거기 가는 게 도발일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경고도 했었어요. 경고도 했었는데 이제 저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 나이든 뭐 예순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총리를 그냥 밀가루와 계란으로 이렇게 뭐 범벅을 만들어 버렸고 그 도하 모든 일간지들이 그 범벅된 얼굴을 일면타압으로 실으면서 학생 운동의 패륜성 그렇죠. 크게 선전했었죠. 그리고 방송 카메라도 그때 동원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연출이고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91년 5월 항쟁 과정에서 정권이 구사했던 또는 범보수 세력이 구사했던 세 개의 무기가 아주 적절하게 그렇죠. 효과적으로 되치기 당한 그 운동과 시민의 저항이 완전히 반대로 되치기 당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상처만 얻고 운동사에 수많은 열사만 더 추가되는 그게 오히려 쓴 약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국면에 좀 하게 되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광장에서 청소하고 이런 모습들이 빌미를 주지 않겠다 이런 측면도 좀 있잖아요. 시민들 사이에서. 그렇죠.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강한 자기 검열까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사 정치, 열사의 정치학이라는 게 한국에 있죠. 이게 전태일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80년대 전체를 관통해서 5월 영령들 또 박종철, 이한열, 수없이 많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리거나 또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또 그렇게 목숨을 잃을 때마다 그 목숨을 잃음에 대한 거대한 분노와 슬픔 이것이 이제 운동의 동력이 되기도 했고 또 이제 정권의 부도덕성 뭐 이런 것들 고발하는 어떤 수단이 되기도 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91년 5월을 경과하면서 적어도 이제 학생 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분신 투쟁, 분신 자살과 같은 죽음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또 대학생들이 뭐랄까요? 그게 복잡한 건데 그게 한편으로 공포잖아요. 네, 공포죠. 특히 네. 이제 분신으로 자살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네. 광장에서 스펙트클화 네.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 슬픔이 이제 지배와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물론 이제 그 자체로 온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어쨌든 네. 그런 식의 죽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강하게 공유된 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론 90년대에도 그런 뭐 죽음들은 이어지는데 뭐 전면화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극한에 몰린 노동자들이나 특히 노동자들이 네, 이제 그 네, 뒤로는 그런 죽음들은 그렇게 되죠. 이어지죠. 또 하나 이제 91년 패배에서 주목할 건 당시가 세상이 바뀌는 시기였잖아요. 네. 소련이 해체되고 네. 사회주의가 몰락되고 87년 6월 항쟁 당시 학생운동이 이념적 성향이나 경향이 강했고 특히 그건 뭐 사회주의적 성향이었는데요. 네. 뭐 북한을 모델로 생각하든 소련을 모델로 생각하든 아니면 신자파든 간에 그런 입장이나 태도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좌파랄까요? 이렇게 조금 뒤늦게 끌어오르다가 그냥 단박에 몇 년 만에 쫙 꺼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받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91년 5월 투쟁, 5월 항쟁에서의 실패, 패배와 있다한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권이 급격하게 어떤 부분에 소멸되고 또 규모나 영향력도 축소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 80년대적인 운동과 운동의 행동 방식들, 뭐 이를테면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생인 채로 네. 노동자가 되겠다고, 네. 또는 뭐 혁명가가 되겠다고 공장에 들어가고 또 현장에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끝났고요. 실질적으로 그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91년, 89년부터 이어지던 상황이긴 하지만 91년 여름의 소련에서의 쿠데타 실패 뭐 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완전히 이제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는 신호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념, 그 학생 운동과 지식인 사회를 휩쓸던 그 80년대적인 이념이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계기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민주운동이 후퇴하고 그 대안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운동 같은 것도 새롭게 시작되고요. 그렇죠. 신사회 운동이라는 것이 그때 네. 막 시작되었던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거리에서 대규모로 이제 공방을 벌이는 시대가 끝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네. 게다가 또 92년 대선에서 어떻든 간에 민자당 합당이었지만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되면서 군인이 아닌 네. 문민정부가 되고 하나회 척결 이런 걸 금융실명제 실시 보여주면서 좀 변화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민중주의랄까 민중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뒤로 밀리는 후퇴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럼 91년의 교훈은 어떤 걸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91년도에도 보면 네.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특히 하나는 뭐냐면 거리에서 막 그렇게 외쳐졌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했던 학생들이나 또 80년대적인 운동론에 젖어 있었던 학생들의 세력은 곧 마치 혁명이 오는 것처럼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혁명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무슨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되는지 무슨 어떤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막 고민하고 막 전민항쟁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구호로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네. 그게 실제 시민들의 정서나 봉기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혼자 앞서 나갔던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그 도덕성의 싸움이랄까요, 프레임 전쟁이랄까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91년 5월에 다들 처절하게 깨달았죠. 어느 순간 그 역관계가 바뀌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치기 당하는데 그 되치기에서 언론과 프레임들이 언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처절하게 보았던 상황. 그리고 그냥 대책위가 아니라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죠. 길거리에 수십만이든 수만이든 군중이 네. 한 방에 사라지는 정말 아주 신기한 네. 체험이었죠. 그러나 짙은 패배감을 안았고요. 네. 뭐 긴 역사적 안목으로는 쓴 약의 효과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당시는 80년대가 끝나고 이제 네. 90년대가 시작되는. 네, 게다가 그쯤에요. 언론도 조금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뭐 무슨 연구자들 중심으로 해서 포스트 모던 뭐 이런 얘기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좀 했고 네. 문화적으로 또 X세대 뭐 이런 얘기도 막 튀어나오고 뭔가 하여튼 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걸 강조하는 네. 듯한 시대 흐름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니 삶이나 네. 삶의 조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새로워지는 것 같고 그런 데서 이를테면 서태지 현상 같은 경우 뭐 폭발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김영삼 갔다가 김대중 갔다가 노무현 가면서 네. 그때 느낌은요. 진짜 광장에서 폭발하는 무언가는 없는데 항쟁, 봉기, 뭐 투쟁 이런 건 없어도 그래도 우리 역사가 앞으로 진전하고 있다 이런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죠. 김영삼, 네.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것도 절묘했고요. 네.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것도 절묘했고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뭐든지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민주화 이행기를 제대로 밟고 있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고요. 네. 결국 뭐 노무현 정권은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시각에서 볼 때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건데 네네. 아무튼 노무현 정권의 2004년이 기억나는데요. 저는 네. 그 탄핵 정국이 왔다가 그때도 그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선거가 있었고 네. 그 선거에서 크게 이제 열린 우리당만 152석 어마어마했죠. 그랬고 네. 민주노동당만 10석. 네. 이게 상당히 의회 전체가 네. 왼쪽으로 그렇죠. 진보적인 색채로 이렇게 꾸려진 그리고 그런 그때 상황이었던 탄핵 게 확실하게. 때 얼결에 국회의원 학원하다가 막 갑자기 불려 나온 사람들도 국회의원 돼서 탄돌이라고 그랬는데 소위 운동권들이 많이 됐죠. 저는 사실은 이제 그때 돌개나 던져본 사람. 그렇죠. 네. 운동권들도 많이 그 진출했고 이제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 지지자였는데 그 예상 밖의 선전을 민주노동당이 했고 열석이라는 그 한국의 진보 정당 운동사가 또 처절한 운동사가 있는데 그런 운동사 속에서 열석이나 의회로 진출했다는 것이 그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는 명제가 그야말로 절대 명제, 지상 명제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실현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럼요. 개표 방송 보다가 이렇게 여의도로 갔던 친구들하고 아니 그리고 그 2004년 총선이었는데 그때 막 총선에서 당선된 노회찬 씨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총선은 열석이지만 다음엔 뭐 한나라당인가요? 무슨 당을 아예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양당 구조로 가자. 그리고 아니 그런 얘기가 전혀 뻥같이 안 들렸던 게 저는 좀 뻥 같은. 아니 그러니까 열이 시작이어서 열 그다음에 뭐 30, 50 이렇게 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있었어요. 사실은 좀 있었죠. 뭔가 우리가 그래도 화끈한 맛은 없었지만 그래도 전진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가 정동영 씨가 이명박 씨한테 장렬히 깨지고 나서 정말 장렬인가요? 처참히. 처참히. 네. 장렬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엉망진창으로 박살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권이 됐을 때도 사실은 그런 기대 연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명박으로 바뀌었다 일 뿐이지 별로 많이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대중들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너나 없이 조금 그러니까 나라 망했다 이런 느낌이셨나요? 아니, 저는 그 2007년 대선 그 12월 10며칠이겠죠. 그때 이제 개표 방송을 어떤 술집에서 먹다가 술집에서 이제 술 먹으면서 보다가 그 막 암담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하고 술을 많이 취했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암담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근데 그 대선 패배는 예정됐던 거잖아요. 예정됐긴 했는데 어느 정도 차이로 깨지냐의 문제. 그렇죠. 그것도 이제 예상보다 더 컸죠. 50%를 넘었잖아요. 그때 이명박이 50%를 넘기도 했고 그다음에 주변의 상황을 볼 때도 보면
주변의 젊은이들이나 뭐 저는 대학에 있었으니까 그때도 그 대학생들의 상태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이명박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사기꾼, 네, 그냥 장사꾼 냄새가 네, 이렇게 네. 풀풀 나는 사람인데 그 아무리 노무현 정권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네. 어떻게 저런 사람도 네.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지배의 헤게모니가 발휘하는 힘의 넓이가 네. 너무나 큰 것 같아가지고 네. 암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봄에 바로 2008년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또 졌잖아요. 뭐 그때도 게임도 안 되게 밀렸죠. 네. 네. 그래서 되게 암담했던 기억이 많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선 직후에 총선이 있었고 네. 대선의 정치적 지형을 그대로 총선이 반영했기 때문에 네. 총선에도 이제 2008년쯤 와서는 뭐 민주개혁 세력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게 됐는데 네. 하여튼 야권 세력이 네. 몰락하고 네. 그래서 정말 정치적으로는 뭔가를 해볼 수 없는 대통령 5년 임기 막 시작했고 네. 국회의원 4년 임기 막 시작한 네, 4년 5년 동안 앞으로 끄떡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좀채 찾아볼 수 없었던 대중들의 저항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2008년 촛불, 네, 광우병, 네, 광우병 파동. 촛불 소년, 네, 네. 소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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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독특한 투쟁이었죠. 독특하기도 했고 이제 그 80년대 운동에 네, 대한 이야기를 용어처럼 이렇게 썼는데 그런 거잖아요. 이제 폭압이 있고 그 폭압을 고발하거나 그 폭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돌과 화염병으로 이렇게 막 싸우고. 네, 91년까지 그랬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또 일반적인 뭐라고 생각했었고, 물론 이제 촛불 집회 자체는 200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 그 미선이 효순이, 네, 그렇죠. 네네. 장갑차 네. 여중생 그럴 때도 많고 네. 그랬는데 이 대규모는 아무래도 2004년이었고 2008년에 네, 2008년이었죠. 촛불이 상징이 되죠. 네네. 그때.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많은 충격을 저 같은 사람한테도 줬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주체, 네, 전혀 다른 운동 세력, 전혀 다른 세대가 주역이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의 의식이나 또 의식화된 경로랄까 이런 것은 이전의 대학생들하고 다른 방식이었고 또 시위 자체에 나온 군중들도 상당히 다른 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게 그 뭐랄까요,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집회와 시위와 봉기의 문화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한 국면을 여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일단 그 전까지 찾아봤던 그 전까지 팽배했던 비장함 네. 이런 건 없죠. 비장함이 있을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네. 2008년 촛불도 뭐 국면이 좀 4월 있습니다만, 4월 네. 후반부 4월부터 막 6월 초까지 네. 신다면 네. 그 두 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이 있었지만 어쨌든 네, 전체적으로는 즐겁고 네. 또 즐거워야 한다는 것과 뭐 풍자와 뭐 그렇죠. 아주 조롱 같은 것도 있었고 네. 춤도 추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 촛불의 원형 같은 것이 많이 네, 거기 들어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처음에 그 청소년 여학생들이 시작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장소가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계천에 모여가지고 그 소라탑인가요? 무슨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양식과 우리가 만난 거죠. 새로운 세력과 만난 거고. 그래서 왜 나왔냐 하면 그때도 인터넷이 컸고 무슨 PD 수첩 보고 나왔어요도 컸고요. 네. 정보도 조금 예전과 달리 다원화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뭐, 네, 말씀하시죠. 예. 네. 지금도 이제 2016년 촛불 시민의 주역 네. 또 주주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 2008년에는 특히 이제 그 동호회 주체들, 그러니까 동호회가 인터넷상 동호회들이죠. 그렇죠. 인터넷 동호회 맞아요. 뭐 주체들이 82쿡 그래가지고 뭐 음식 네, 관련 뭐 사이트. 소울드레서 네, 맞습니다. 뭐
빨리쿡 네. 뭐 이런 데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DC 인사이드나 뭐 SLR 동호회 이런 데서도 상당히 이제 그 주역 역할 같은 것들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인터넷 자체가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주요한 매개가 됐던 것을 아주 이제 극명하게 드러내준 그런 게 2008년 촛불이었죠. 근데 그 좀 의문도 하나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 그때 뭐 사이트 동호회라면 네. 특정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한번 잘 만들어 보자거나 네. 뭐 하여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아주 그렇죠. 특정한 그 나라를 잘 살려보자 이런 게 아니라 네. 무슨 자기 이제 취미와 관심사 사진 동아리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취미. 그렇죠. 그러니까 극히 개인적이고 극히 이 좀 뭐랄까요 좀 하여튼 작은 주제로 네. 모였는데 이게 촛불을 만나면서 갑자기 막 담론도 바뀌고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이런 건 왜 이렇게 갑자기 갈 수 있었던 그게 거죠? 참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트에.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상당히 이제 재밌는 주제,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향, 음. 그 취향의 주체이고 동호회라고 말했는데 이제 동호인, 네. 팬, 그리고 마니아 네. 이런 네.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네, 네, 요새는 이제 오덕이라는 네, 존재가 있지만 네. 어쨌든 마니아, 동호인, 팬 같은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해하고 있던 정치적 주체나 이념의 주체가 아니고 네. 취향의 주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취향의 취향이어도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주체다. 그렇죠. 취향의 주체이고 네. 그 취향이란 것이 주체성의 네. 한 핵심이 되는. 하나 매개일. 예, 그리고 이제 취향이 사실은 세계 전체와 관련돼 있는 거죠. 네. 단지 그게 단지 밥 하나 먹는 거, 또 뭐 화장을 어떻게 하는가, 네. 또 뭐 SLR 카메라에 네, 관심 갖는가가 아니고 세계 전체와 그 존재가 관계하는 방식과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아니 네. 그리고 또 전 주체라는 말이 쏙 귀에 들어오는데 네. 동호회 활동을 하더라도 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주체였던 거죠. 그렇죠. 자기가 그 동호회 찾아가고 회원 가입하고 네. 뭐 어떤 데는 연회비 얼마 내고 안 내기도 하고 자기가 글 쓰고 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의 지침을 받거나 91년 5월 투쟁처럼 뭐 총학이나 뭐 한총령 구조에서 뭐 이렇게 그 택이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뭐가 지시가 와가지고 그걸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하나하나가 다 주체이고 하나하나가 다 지도자일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동호회 안에서 존재했던 거네요. 그랬죠. 이제 그리고 네. 이제 그 그런 동호인들이나 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관계, 네. 자기 취향의 이해관계였죠.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광우병 소고기 반대 집회, 또 사실은 이제 광우병 소고기만 반대한 게 아니고 이명박이 펴기 시작했던 모든 정책에 대한 반대가 다 있었죠. 했죠. 네. 교육 정책이라든지 뭐 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도 있었고 비정규직 문제도 심지어 걸려 있었고 네. 등등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취향의 동호인들이 또 팬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첫 번째 계기, 첫 번째 큰 어떤 광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자꾸 이렇게 모든 싸움을 보면 승패로 보기 마련인데 2008년 촛불은 승패 뭡니까? 승패 가운데서는 뭐 이겼다고 할 수 있죠. 양보를 받아냈잖아요. 네네. 검역 주권과 관련돼서 뭐 개월수를 올린다든지 네, 그런 몇 가지 대통령이 양보를 사과한다든지 받아냈고 네. 이제 뭐 그 기억나시죠? 그 6월 10일 날 이후에 이명박이 무슨 뭐 부악산 자락에 올라가서 네네네. 자기가 하면서, 좋아하는 노래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그렇죠. 네. 이명박님은 정말 아침 이슬도 좋아하시고 네, 무소유가 자기 안 해본 게 없는 분. 네. 네. 근데 그런 분인데 네. 그래서 몇 가지 양보를 받아냈지만 나중에는 이제 패배로 귀결됐다고 할 수 네. 있죠. 이게 그렇죠.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요. 그 2008년 촛불이 특히 특별한 계기점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뭐냐면 시기적으로 정권이 들어선 지 네, 그렇죠. 거의 직후죠, 100일, 직후. 네. 100일 정도밖에 안 된 정권에 네. 대해서 반대하고 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런 것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싸움이.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도 그랬죠.
그랬죠. 일단 포기했죠. 4대강으로 갔지만. 네. 그러니까 정책을 포기시킬 수도 있었고 또 이명박 정권이 표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건 맞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또는 60 항쟁처럼 또는 광주 5.18처럼 권력 그 자체의 구조, 권력 그 자체의 성격, 판을 바꾸는 아예 판이 다르게 바꾸는 그리고 이제 뭐 개헌이나 대선과 같은 정치 체제 자체를 다르게 변화시켜야 될 정치적 계기와는 관계 없었던 싸움이 2008년 촛불. 또 하나는 2008년 촛불이 처음에 뭐 6월 항쟁 6월 10일에 큰 집회를 합니다. 그렇죠? 네. 광화문에서. 그러면서 쭉쭉쭉쭉 4월, 5월, 6월 커졌다가 네. 대통령도 일정을 양보를 하죠. 네. 뭐 그 기만이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서 약간 군소 촛불로 이렇게 국민이 옮겨가잖아요. 6월 이후에. 그렇죠. 그때도 언론 문제가 있어서 뭐 KBS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기도 하고 동력이 네. 갑자기 쭉 떨어지죠. 네. 네. 그리고 경찰들을 이용해서 촛불에 참가했던 시민들을 네. 뭐 옛날처럼 마구잡이 탄압은 아닐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 마구잡이 탄압보다 더 괴로운 벌금형이 수천 명이가 나온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탄압도 진행되고 그러면서 소멸했던 것 같아요. 좀 네, 맞습니다. 불편한데요. 그걸 다시 기억하는 것 자체가. 네.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무대가 옮겨져서 소위 대책위랄까요? 그런 사람들 지도부를 형성했던 네. 몇 사람이 이제 조계사에서 농성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뭐 일부 빠져나가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좀 약간 흐지부지된 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뭘 기약하지도 못했고. 그랬죠. 네. 그 2008년 촛불은 뭐 정리하는 셈이 되겠지만 기억나는 장면이 이제 2008년 6월 10일 날 밤 네. 이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근데 그날 거의 50만이 모였어요. 네, 많이 모였죠. 공항에 50만이 모였고 아침부터 그 명박산성을 쌓아놨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출근하다가 이제 그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거대한 산성이 이미 쳐져 있고 낮 오후부터는 이미 시민들이 나와서 그걸 조롱하면서 또 네. 즐겁게 놀고 있고 뭐 그랬고 이제 그 시위가 밤까지 이어지는데 한 50만 명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2000년대적인 이 싸움, 그러니까 지금 2016년 촛불에도 이어지고 있는 어떤 뭐 일부의 축제 분위기, 네. 또 다양한 문화적인 퍼포먼스와 풍자 뭐 이런 것들이 만개했거든요. 네. 한편 그러면서 동시에 50만 명이 모였지만 뭘 할지는 잘 모르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뭘 했냐면요. 누가 이렇게 명박산성 앞에다가 명박산성 대체산성, 네, 대체산성, 대체산성이 네, 하여튼 뭐 쐈습니다, 네. 그걸 쌓았잖아요. 네. 그 공사장에 있는 스티로폼을 네, 가져와서 네. 높이를 쌓고,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이는 명박산성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높이까지 쌓았는데 그걸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시민들이 몇 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죠. 네. 아프리카에 중계됐었고요. 네. 그 토론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시민들이 민주화를 정말 이렇게 몸으로 체화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 주체들은 운동권도 아니고 네. 그냥 자발적인 시민들이었고 또 아까 우리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인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이 그야말로 열띤 이 산성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뭘 가지고 계속 토론하던 또 그걸 이제 중계해서 인터넷으로도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댓글도 달고 뭐 했던 네. 그런 거 그리고 6월 항쟁은 지금처럼 뭐 기억나는데요. 토요일에 집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아니 그 당시 2008년에는 네. 매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좀 피곤했는데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끝난 다음에도 막 경찰서 같은 데 돌아다녀야 돼서요. 네. 연행자가 많아서 예. 네, 뭐 빼주거나 뭐 또는 수사 받는 법 이런 거 알려드리거나 이래서 정말 격전을 한 100일 정도 치른 것 같았는데 문제는 남은 건 별로 없었다. 정권의 태도를 좀 바꾸는 정도였다. 일시적으로 바꿨죠. 네, 나중에 네. 촛불에 대해서 보복을 많이 했잖아요. 보복했습니다. 아까 불검형 네, 이야기하셨지만 그 말고도 다른 보복도 많이 했죠. 그다음에 그렇죠 인사적으로 뭐 PD 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뭐 네.
뭐 KBS 정현주 쫓아내고 뭐 정말 본격화됐죠. 네. 야, 이게 이러다가는 처음부터 한 방 맞는구나라고 네. MB가 다짐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 세력이 훨씬 더 직결하고 네,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를 좀 뭉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쓰라렸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 보면 2008년이 2016년을 낳았다 이런 측면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2008년 촛불에 샜던 여러 가지 행위 양식, 또 마음, 또 그 마음을 전하고 모으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크게 교훈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 박근혜 퇴진 운동 본부인가요? 네. 거기에 상황실이나 집행부 사람들도 보면 2008년 때 실무자로 떴던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이 사람들도 이제 학습이 된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을지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자유 발언 기회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정말 욕 안 먹는 방향으로 세련되게 네. 최대한 민주주의적으로 네.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고 특정 정파적 이익과 무관한 것처럼 가는 그런 학습들이 물론 시민들에 의한 학습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나타나는 것도 2008년과 지금이 무관하지 않은 걸 보여주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은 그래도 일단은 이전 특히 91년 5월이나 2008년 촛불과 달리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일단 하나는요. 됐죠. 네. 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니까요. 네. 헌재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별로 무의미한 네. 질문이 될 수밖에 네. 없겠죠. 네. 그래도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저번 시간에 네. 경찰 조직을 일컬어서 네.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네네. 바람 불기 전에. 네. 깜짝 눕는다 말씀하셨는데 헌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네. 뭐 그런 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시기의 문제가 있고 네. 헌재 재판관들 얘기가 조금씩 들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13개다 하면 그 13개가 아니라 몇 개만 집중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아니다. 전부 다 한다 우리는. 왜? 그러지 않으면 당사자가 승복 못한다. 그런 얘기가 어제 오늘자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아마 답이 아닌가 싶어요. 당사자라는 건 한 사람이니까 그 당사자의 승복, 당사자의 승복 안 하겠죠. 성격, 그거는. 당사자의 어떤 태도가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네네. 범인의 수준에서 이해할 그렇죠. 수 뭐 없는 피눈물이란 말을 처음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네. 네. 그래서 뭐 크게 그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쟁의 결과가 오로지 대선으로만 가는 거는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제가 그 법인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법인세 인상을 전혀 안 하고 네. 그게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제 탄핵에 혹시 걸림돌이 될까봐 그러면 그냥 박근혜를 쫓아내는 거 말고의 의미는 뭐냐 이런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죠? 정권 교체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죠. 또는 계기죠. 네, 계기일 뿐이죠. 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뭐 분명한데. 요번에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는 어떤 분이 만약 계시다면 네. 그분에게는 혹시 목적일지 모르지만 개인에게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각각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게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뭐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도 네. 김대중, 노무현보다 훌륭한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스스로 더 훌륭하다고 얘기 안 하셔요. 네. 어쨌든 그 두 거인을 넘어설 만큼 좋은 통치,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미 그런 것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절대로 멀찍이 될 수 없죠. 그건 어떤 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과 계기점일 뿐이다. 그리고 대선 자체를 그렇게 모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촛불 정신으로 모아내야 된다. 뭐 이런 게 과제가 될 건데 앞으로는 아마도 그렇겠죠. 이미 이제 뭐 상황은 광장의 정치는 뭐 6차 촛불까지가 사실은 절정이 아니었겠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아마 그 탄핵
네. 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았거나 네. 부결됐으면 이제 정말 살아생전에 300번 인파를 보거나 아니면 하나 또 남았는데 탄핵이 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면 아마 한번 터져 나올까. 그게 아니라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상황일 테니까요. 네. 하여튼 국면은 그렇게 갈 텐데 저는 이제 걱정이 실제로 시민들의 저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말 휴일도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수능 전주에 데모 나온 고3 학생부터 네. 그 시간에 잠깐 쉬어야 되는 일용직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하나하나의 사연들이. 그런 게 다 언론에 보도되진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모아졌는데 이때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이를테면 선생님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길 가다가 지갑 주운 것 같은 네. 사실은 특별한 노력 없이 이 국면을 맞았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노회찬 의원이 쓴 표현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무튼. 네. 그리고 탄핵도 원래 뭐 민주당이 뭐 주도해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밀렸죠. 네. 시민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해, 네. 하기나 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의 염원에 여태까지는 시민들의 힘이 크기 때문에 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들만의 정치로 돌아갈 거 아닌가라는 우려 네. 가질만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가질만 하고 이제 그걸 제어하는 것이 네. 제어하는 힘도 마련됐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분노나 염원이 아까 정권 교체는 분명히 목적은 아니라 말했지만 네. 중요한 계기점이 된다는 말을 했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이 촛불에서 만들어진 이 공간, 이 상황을 되치게 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촛불 정신과는 무관한 어떤 사람들이 횡령하지 않고 네. 빼앗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야당도 알고는 있겠죠. 야당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뭐 이런저런 기웃거림과 주저함 같은 것도 있었지만 또 이제 우상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몇 번 그런 이야기 했었죠. 알고 있다. 87년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네. 광장은 광장의 방식이 있고 의회는 의회의 방식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욕 좀 했는데 뭐 우상호 의원이 네. 욕먹을 발언도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들을 만한 발언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어쨌든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었죠. 6월 항쟁 기억하고 있고 그 네. 뒤에 과정도 기억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6월 항쟁이 큰 교훈이 되는 거죠. 네. 그 6월 항쟁의 성과를 고스란히 뭐 이렇게 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요새 죽 써서 개주는 그런 경험을 다들 했던 그 당시를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전시에 이야기했던 뭐 세 가지 세력, 네. 구단, 네. 비지, 네. 독자 후보, 독후 네.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좀 쓰라린 패배 같기도 하고 하나하나는 좌절이기도 했지만 역사적 체험을 한 대중이라는 게 정말 위대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죽 써서 개준 걸 봤다 나도. 네. 그럼 내가 직접 어떤 청소년은 6월 항쟁을 보지 못했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걸 들었다. 내가 학습했다. 네. 나는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촛불이라는 게 결국 뭐 지지율 순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를 대통령 만들겠다는 정도에 멈춰 있는 건 아니다. 대중의 욕구가. 그렇죠. 그건 하나의 계기고 하나의 계기자 네. 이제 어떤 도구. 정치적 표현이죠. 네. 여기도 정치적 표현인 네. 것이죠. 그 이상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대규모 촛불이 잦아들면 정말 많은 촛불이 켜지겠네요. 이를테면 개혁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척패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대학가에서는 이제 이미 그 학내의 이런저런 문제나 또 그동안 이제 이 신자유주의 대학 체제, 네. 제가 용어로는 신자유주의 대학 체제인데 이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장이나 뭐 이사장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이 네. 대학 행정의 중요한 결정을 마음대로 막 해요. 네. 네, 마음대로 막 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여론이 주목하지 않는 거네요, 그건요.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불길에 올며 붙은 거죠. 네, 처음에는 뭐 최순실 부역자 뭐 이런 문제로 얼마 갔다가 네. 나중에는 대학
안에서 결정의 문제인 것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 대학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또 이제 이미 싸우고 있던 대학들에서 또 문제가 확산되는 경향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그 명예 총장님인가 네. 윤호정 씨, 네. 그분이 총장 이사장하고 그만두신 다음에도 임기 없는 하여튼 이화여대 네. 그 높으신 분으로 소문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만두셨어요. 네. 과연 영향력도 줄어들 거냐 이건 모르지만 그만뒀다는 건 상징적인 거겠죠. 그렇죠.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것도 있겠죠. 사립 대학에서 네. 어떻게 그 권력의 구조, 네. 그러니까 대학 권력과 대학 행정의 구조를 갖추는가가 다들 잘 모릅니다. 복마전이고, 밖에서는 네. 복마전이고 대학 구성원 스스로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이 예, 어떻게 그런 결정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화여대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 전혀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명예 총장이 실권을 갖고 있는지 네. 또 누가 실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형태로 그냥 소문으로만 우리처럼.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근데 이제 전에 듣기로는 어쨌든 이화여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에서 뭐 경북대, 부산대도 다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총장 선출 방식이 민주화 시절에 근데 그래도 가장 뭐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랬었죠. 총장 직선제라는 네. 방식에다가 교직원과 학생도 심지어 네. 어떤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출했었는데 이게 다 무너져 네, 후퇴했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도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그래서 광장의 확산 이런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광장의 내재화랄까요? 내재화, 네, 광장의 실질화, 네, 실질화, 내재화 이런 것들이 네. 당분간은 아마 어떤 형태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전개되지 않을까 네. 생각되고요. 또 87년 7, 8, 9 대투쟁처럼 노동자 대투쟁. 예, 네.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스스로 민주노조를 만들어서 작업장에서의 억압과 수탈을 이렇게 뭔가 완화시키거나 또는 막아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노조 조직률도 한 10%? 네, 세계에서 제일 낮죠. 9% 뭐. 예, 노조 조직률은 제일 낮고 네. 노동 시간은 제일 길고 네. 비정규직은 엄청나게 많고 네. 이런 상황을 고쳐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을 고칠 수 있는 계기점이 될지 또 그런 쪽으로 촛불이 얼마가 붙을지 네.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런 기대는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있을 뿐만 아니고 네. 이제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네. 우리 삶의 공간이 바뀌는 거니까 촛불에서의 싸움과 염원이 네. 구체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로 촛불이 제대로 생활 속으로 또는 내 일터, 네. 내 학교로 옮겨 붙지 않으면 네. 시간만 지나면 최순실은 또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름이 다른 이름일 거예요. 그렇죠?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하면 농단이나 또는 뭐 이런 퇴행이나 이런 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경우겠죠. 등장인물만 달리하고 뭐 10년 후에도 김기춘이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인간형들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번 촛불 초기에 그 고등학생들 집회에서 들었던 말 중에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 구호가 뭐였냐면 박근혜를 몰아내고 네. 헬조선을 가로업장가 뭐 헬조선을 뭐 박근혜 장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총체적으로 살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장과 우리 마을과 또 문제가 있지만 뭐 정치 개혁의 과제, 또 사회 개혁의 과제, 네. 뭐 또 이제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뭐 혐오의 타파, 네. 인권과 평등 지수의 상승, 뭐 이런 너무너무 많은 뭐 과제가 있어서 이런 과제들 중에서 이제 어떤 주체들이 부여잡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치가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총체적인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네. 중요한데 아무튼 이제 이런 주체들이 만들어지겠죠. 네. 예. 그게 2016년 촛불의 가장 큰 의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국면보다 어쩌면 진짜 거리에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바 그대로 네.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촛불의 군중은 그런 거잖아요. 그 안에 가보면 촛불 100만 안에는 사실은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그렇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도 있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이런 모든 차이와 차별과 이런 것들이 녹아났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역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과연 뭐가 돼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로 되면 달라지는 게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거를 우리 천정환 교수님 안내에 따라서 구호로 하나 정리해 보면 우리 고딩들이 했다는 구호, 박근혜 몰아내고 헬조선 갈아엎자. 이 숙제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네요.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먼 훗날에 또 네. 누군가가 이런 팟캐스트를 하면서 2016년엔 바보였고요. 2016년은 정말 제대로 했고요. 뭐 이런 평가를 듣게 그렇죠. 되겠네요. 2016년을 또 30년 뒤나 20년 뒤에 87년을 돌아보는 것처럼 네. 그때 뭐 이렇게 뭐 삭발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네. 안 됐다. 박근혜를 몰아내긴 했으나 박근혜만 몰아냈다. 최순실하고 나머진 그대로였다. 네. 김기춘도 단죄하지 못하는 엉터리였다. 쪽수만 많았다. 이런 평가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정말 예.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더 정말 철저하게 챙겨보고 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요. 지난 4차례에 걸쳐서 우리 천정환 교수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제는 청취자들하고 헤어질 시간인데 네, 인사 좀 나눠주시죠. 아니, 방송을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서툴렀고 또 목 상태가 안 좋았는데 너무너무 촛불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촛불의 그 조상들, 네. 촛불의 또 과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정환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